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주물과 종물입니다. 주물과 종물. 이건 주인과 종에 관한 문제예요. 이 주자와 종자가 들어가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서 배운 거 말이에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그때 여기를 이미 살펴봤었죠? 이 주자와 종자가 나오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태어나면 같이 태어나고 죽으면 같이 따라 죽고 주인이 이사 가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발생 이전 소멸에 있어 전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에서.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주물 종물을 또 예를 보는 게 더 빠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채로 된 광, 창고 말이에요. 시계와 시계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물과 종물을 팔에다 걸치고 다니죠. 그것의 민법상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걸 읽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봉이 김선달의 사기를 막으려고 하는 제도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봉이 김선달이라는 놈 말이에요. 대동강에서 배 팔아먹고서는 노는 둘러매고 있다가 또 돈 내라고 한다고. 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민법상 유효한 건가 그게. 너 이 나룻배를 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지만. 그래서 사는 사람이 배를 샀어요. 근데 노를 둘러매고 있길래 노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내가 배 판다고 그랬지 언제 노를 판다고 그랬냐. 이건 또 사라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정당한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정당한 거라고. 그러면 그게 어째서 정당한 거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째서 정당하냐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정당하다는 건 뭐냐면 18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죠. 그것 때문에 정당합니다.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당하다고. 이게 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고 파는 특약을 하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따지면 사실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예요, 이게. 김선달은 배와 노를 따로 판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따로 판다고. 근데 사는 사람은 그걸 함께 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착오로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유효는 합니다. 그 문제에서. 근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아예 계약이 안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서 이 사례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게 양쪽이 각각 사고 팔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양쪽이.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데 그걸 이제 법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 보면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 당하는 물건을 주물이하고 부속되는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그래서 그 예를 가만히 비추어서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억지로. 근데 상용의 공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나오는 말인데 법조문 봐요. 나오나. 내 말을 어떻게 믿어? 공부하는 사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데 뻥하니 믿고 앉았다가 시험 문제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상용의 공이라는 말은 이게 법전을 우리 신민법을 만들 때 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의용민법에 있던 규정을 다 그대로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식 말입니다. 이 상용의 공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안 써요. 절대. 먼저 그 말을 알아야 되는데 181페이지 괄호 1번에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상용의 공이 뭘까? 181페이지 괄호 1번.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상용의 공을 먼저 알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어떻게 법리를 공부를 해. 상용에 공하는 물건 있죠. 그걸 종물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보면
또 그 정의 문장에서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는데, 그 로마자 1번에 그 물건에다가 빨간 걸로 네모치고 오른쪽에 다른 물건 네모치세요. 그 물건, 다른 물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항상 앞으로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배운 거를. 그 물건, 다른 물건이라면 여기 물건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물건은 개념 필수적으로 독립한 물건을 말합니다. 항상. 앞에서 배웠잖아 우리가. 독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각 한 개의 물건입니다. 여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죠? 각각 별도로 물건이 설정될 수 있는 물건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물건이 다른 물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각각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물건 개념을 정확하게 대입해야 된다고 여기다. 물건이란 말 속에는 독립한 한 개의 물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당초. 앞에서 배웠잖아. 물건의 요건에서 독립한 물건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런 그 각각 다른 물건이라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물건이라면 뭐 하려고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이상하게. 이것도 그런 논리죠 그냥. 원래 정확하게 다른 거다 서로. 근데 뭐가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 이거. 그 말 하려고 지금. 어떤 측면에선가. 로마자 2번에서는 뭐 어떤 측면에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가.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써있잖아 거기 교과서에. 그 구별이 안 된다고. 따로따로 하고 싶어도. 그래서 법적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같은, 법률상으로도 같은 운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지금. 각각 분명히 별개의 독립해서 구별되는 물건인데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 가끔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그 현실적인 것을 존중해가지고 법률상으로도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만하지, 지금. 이게 국가 경제상으로도 유리하죠. 일반 사인에게도 유용하고 편리하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봐. 이걸 분업시켜가지고 시계 파는 데는 청계천 사가에 있고 청계천 사가 시계 골목이죠 우리가. 시계 사고 싶은 사람 거기 사요. 거기 가면 만약에 이 상거래 이 협상을 잘하고 이 시각이 예리하다면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이런 데서 한 20만 원쯤 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면 2만 원이면 삽니다. 보통 사람이 시계 살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뭐 할 때 중요하냐면 선물할 때 유용하죠. 선물할 때. 선물할 때 거기서 2만 원 주고 사고는 선물 받는 사람한테는 시중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거기서 4시간을 몸부림치면서 2만 원을 깎았다. 뭐 생색을 내는데 유용하다고. 사실은 2만 원은 깎은 게 아니라 2만 원 주고 샀는데. 근데 또 그런데도 워낙 얼빵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놈은 또 거기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2만 원짜리 20만 원 주고 사온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해가지고. 항시 실력이 문제입니다. 실력. 이빨도 실력이죠 요새는. 시계방 주인을 압도하는 화술. 그 다음에 뭐 냉철한 그 예지를 보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 근엄한 자세. 뭐 이런 걸 갖춰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협상의 장을 압도하는 그 어떤 그 화술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얼빵하게 가서 그냥 쭈빗쭈빗해가지고 헛소리 삥삥하다가 2만 원짜리 20만 주고 사와서 주변 사람을 놀래게 하는 놈도 있어요. 주물 종물 일어났습니까? 참 그 말하다 말구나. 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참. 청계천 사가에는 시계 골목이 있고 시계만 팔고 용산 옆에 어디 가야 효창동에 가야 시계줄을 따로 산다. 무지 불편하죠 이거. 무지 불편하다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 붙어있어 다. 그럼 배를 사야 되는데 배는 한강에서 팔고 노는 낙동강에서 판다. 짜증나는 사건이야 이거.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같이 붙여놓고 운명도 같이 해야 한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종물의 요건을 보면 종물의 요건. 종물의 요건.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면
그 효용을 돕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괄호 1번의 그 하단부를 보면 장소적으로도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법전에서는 어떻게 써놨다고요? 교과서에 있잖아.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다고 했어요? 법전에다. 부속하게 한 때가 무슨 뜻이에요? 장소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장소적으로. 이 주물, 종물 이론을 편법으로 이거 오용 또는 악용해가지고 작업하는 데 써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원래 그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 대등한 지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접근할 때 내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종물이 되겠다고 구랄쳐요. 노리는 목표는 뭐예요? 법률상, 경제상 운명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종물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따위 비겁한 방법을 쓰면 안 되죠. 못하면 많은 거지 종물이 되겠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는 여러 가지 사악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주종의 지위를 바꾸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30%를 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너도 주물이고 나도 주물이자.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주물과 주물까지는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하지 않지만 우리 함께 민법을 어겨보자. 그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그게. 어떻게 이게 물건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물건, 권리,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고 했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물, 종물, 주된 법률행위, 종된 법률행위. 주된 사람, 종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민법에. 사람은 다 대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주종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작업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해도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용의 공이라는 말하고 부속하게 한때라는 그 법전 용어의 뜻풀이가 괄호 1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전을 읽을 때는 그걸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입해서. 장소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서 경제적 효용을 도와야 한다. 이 말이죠. 바로 2번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거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둘 다. 만약에 일부거나 구성 부분이면 주종 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땅 팔면 흙이 딸려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잖아요. 아니 땅을 팔았는데 흙은 다 남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구성 부분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건물 팔면은 벽은 따라가는 거죠. 그냥. 주벽. 지붕도 따라가고. 그건 주종 이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도. 그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독립한 물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동산, 부동산의 제한은 없냐?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깨알 글씨의 예 같은 걸 메모리 펜치에서 기억하게 더 낫죠? 또 바로 3번은 뭐예요?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로마자 1번에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거기 자기 소유라고 써 있죠. 왼쪽 페이지에. 180페이지에 맨 밑에 로마자 1번에 자기 소유에다가 메모리 펜치래요. 첫째 줄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그게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의 설명이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됩니다. 그러니까 주물종물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괄호 3번은 시험 문제에 묘하게 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거길 딱 읽어보면 말이에요. 원칙, 근거, 예외가 나온다는 걸 알겠어요? 셋 중에 하나 들어가 있죠. 문장이. 그럼 무조건 찾아야 된다니까. 자기가 집어넣고 제목을 넋을 잃고 읽지 말고. 원칙은 뭐예요? 자기 소유여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3자 이익을 해치가라고 했죠. 그럼 근거가 필요 없어지면 자기 소유일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끊어서 읽는다고 제목 붙여가면서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 얼빵하게 앉아있지 말고. 독서라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막 채우고 정돈을 하면서 제목 붙여가면서 읽는 걸 독서라고 그래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약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돌았으면 까먹고.
딱 부러지게 뭐가 탁탁탁탁 체계가 잡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종물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법률상에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 운명에다가 빨간 줄 치고, 빨간 줄은 뭐예요? 응? 발생, 이전, 소멸을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발생, 이전, 소멸을 함께 한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운명은 말이에요. 민법에서의 운명은 미아리에서 물어보는 운명이 아니에요. 보통 미아리의 운명은 뭐예요? 거기 그 아저씨 아줌마들 앞에 가서 물어보죠. 돈 내고. 내가 내년 사시에 붙을 것 같습니까? 안 붙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걸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생, 이전, 소멸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발생, 소멸을 함께 하는 걸 부종성이라고 하고, 이전을 함께 하는 걸 수반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권법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종물 이론의 준용이 나와서 준용. 아까 그 강행 규정 아니라는 건 아까 설명했고, 응? 준용은 내가 말한 거예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적용되고, 주된 행위, 종된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형 구별로 원물과 과실이 나옵니다. 이거 조문에 나오는 건데,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한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근데 이렇게만 읽으니까, 자꾸 혼동을 하는데, 원래 큰 개념부터 해야 돼. 큰 개념. 응? 그 교과서 밑에, 182페이지 맨 밑에 두 문단을 잘 읽어보면, 맨 밑에 두 문단. 응? 뭔가 이게 복잡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체계를, 이게 독일 민법학의 성과를 독일 민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충규제 211페이지에 박스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와 비교해서 읽어봐요. 교과서와 비교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거기서 우리 민법상 인정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어떤 게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곳 옆에다가 괄호치고 X 펴놔요. 그 자체도 객관식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 중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표의 메뉴의 상위 개념이 뭐예요? 최상위 개념이. 수익이죠. 이걸 알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의 원래의 귀속자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 수익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수익. 어디 나와요? 211조에 나와요. 그러면 211조에만 나오냐? 뭐 하는 문제가 있죠. 211조에만 나오냐? 몇 가지 예를 들면, 법전에서 말이에요. 소유권 뒤로, 점유권 빼고, 지상권부터 각 권리의 첫째 조문들을 읽어봐요, 빨리. 수익이 나오는 데를 다 찾아, 빨리. 첫 조문들을 빨리 읽으면서, 지상권부터, 수익이란 단어 나오는 게 뭐가 있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그걸 찾으면서 수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조문들을 빨리 찾으라고. 그럼 거기만 그게 나오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618조? 618조를 한번 읽어보라 이거예요. 수익이란 말이 나오는가. 그런 식으로 이걸 왜 찾을 줄 알아야 되냐 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법전 찾아가고 답하는 거예요. 막 넘겨가지고 수익이라고 써있는 건 다 과실수취권자죠. 과실수취권이 수익 중에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렇게 찾는 거라고. 다 써있어요, 법전에. 수익권자가 누구라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원칙적인 수익권자는 누구 같아요? 소유권이 가장 완전한 권리니까 소유권자입니다. 211조에 써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거꾸로 이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아, 수익이란 말이, 아니, 과실수취권이란 말이, 그러니까 수익이란 말이구나, 이제 보니까. 수익. 211조의 수익이 뭔가 그랬더니 과실수취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알면은 찾는 방법을 알면 겁나지 않아요. 까먹어도 나중에 법전도 찾으면 되니까. 수익자 들어간 거 다 찾자 이래가지고. 권리 중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에는 뭐가 있냐, 이게. 민법 101조를 보니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101조, 102조.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봐요. 지금쯤 이제 말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영호 선생의 강의를 듣고 최종적인 목표를 법전만 주면 막 이리저리 해석하고 막 엮어내고 이래가지고 중요한 논점들 다 끌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한번 죽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게 원래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까? 원래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학교에서 뭐 기말고사를 보든 뭐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보든 법전을 주잖아요. 갖고 오라고 마음대로. 법전을 주면 이리저리 막 어떻게 해가지고 중요한 논점을 다 끌어낼 수 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법전을 읽으면 됩니다. 읽는 방법만 좀 익히면. 그리고 커트라인이 대부분 뭐 100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시험은 거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왜냐면 한 70%만 찾아내면 수석하죠. 법전 보고 70%만 찾아내면. 9집이 붙으려고만 맘먹으면. 뭐 요즘 알잖아요, 여러분 다. 45%만 찾아내면 돼요. 다 찾아낼 필요 없이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만큼만 찾아내면 된다고. 커트라인이 50점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이번에도 50점 넘어가면 수석하잖아요, 그냥. 아,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법전을 주고 찾아내라고 그러는데, 논점을. 절반 정도만 찾아내면, 잘하면 수석한다니까? 90% 찾아내라고 그러면 힘들죠. 그렇게 공부하려면. 절반 정도 찾아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다며.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가면 돼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그럼 천연과실은 뭐냐,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법에 의하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젖소 부인을 찍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유 짜는 거예요, 우유. 알겠습니까? 뗄나무의 용법은 뭐예요? 불 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게 한계선상에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한계선상에. 여러분, 보충교재 212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라고. 그거 애매한 게 있다고. 원래 새끼 낳는데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원래 승마용인데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승마용 말은 용법이 새끼 낳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일하는 소는 이게 용법이 우유 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상용 화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귤나무를 심어놨다고 쳐봐. 거기서 귤이 열렸어요. 감상용 화분에서 귤 수치해가지고 팔아먹어서 돈 버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과실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민법의 용법에 의하여라는 말에 어긋납니다, 이게. 감상용 화분은 감상하는 게 용법이 감상하는 게. 귤 따먹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용법에 의하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응?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수설은 용법에 의하여를 무시하고 해석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그럼 여기 써 있는 그 A, B, C, D가 다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과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법에 의한 아니더라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너무 엄격히 해석하면 말이 이상해지니까, 이게. 그러면 천연 과실은 누구 거냐? 나오면. 뭐 우유든지 뭐 귤이든지 나오면 그 누구 거냐는 거야. 누구 거냐? 이건 앞에서 이미 배웠는데, 이거에 응용한 사례를. 교과서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 앞에서 배운 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안 배운 것 같죠, 꼭 기분에. 그런 말을 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에요. 169페이지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169페이지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에 있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어디냐면 183페이지 로마자 2번의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전부 다 동일한 법리에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두라고. 그러나 앞에 거에는 조심할 게 뭐냐면 법리는 동일하지만 앞에 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딸 때는 말이에요. 자르거나 이런 데 뚝 자르거나 과일을 남에 뚝 자를 때는 원래 그 떼어내지는 그 분리당하는 그 물건 있죠. 그거의 소유자가 전부 수익권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그 183페이지 로마자면 두 번째 줄에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와 로마법의 분리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라는 겁니까? 우리 민법은 로마법상의 분리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입법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모든 열매는 그걸 뿌리고 가꾼 자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구 관념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자체는. 왜냐하면 그 봉건체제와 달리 물론 농업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지 노력이 많이 들고 근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물건 하나 사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그리고 또 그걸 관철시키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이 주로 노동자죠. 역추적하면 이상하다고 말이. 혼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한 겁니다. 혼란 때문에. 하여튼 로마법의 분리주의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걸 알아두고 아까 내가 말해준 게 그 로마자 2번에 거기 몇째 줄이야 이게?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나오죠? 일곱 번째 줄까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거기를 풀고 굵은 패드로 묶어요. 과실수취권자 싹 써놨잖아. 거기도 여러분 대개념 나오죠?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예외적으로는 법전의 수익이라고 써있는 것들입니다. 법전의 수익이라고 써있는 것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걸 외웠는가도 물어보지만 외웠는가도 아닌 것들은 왜 아닌 것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수치권자 아닌 사람을 자꾸 물어본다고 아닌 사람을 그래갖고 거기 있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법전 자주 읽어서 수익자 들어간 것도 알아야 되지만 아닌 거 두 가지도 한다. 아닌 거 두 가지. 아닌 거 두 가지에 수의민이 하나 있고 나도 헷갈려 이거 수치인인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 가지. 이 수치인입니다. 맞아요. 아니 수치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왜 과실 수치를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거기 있는 건 적극적인 건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법전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고 만약에 써 있으면 나한테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얻은 걸 다 돌려줘야 된다면 내가 과실 얻은 것도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돌려야 된다면 여러분 684조를 보면 (683, 4, 5)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조문이니까 그건. 거기 그 684조 거예요. 4조. 거기 보면은 수임인은 자기가 일하다가 얻은 물건이나 뭐 권리 이런 거 있죠. 다 주인 그 위임에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수취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임인은.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이거 위임 지금 본데 있죠. 그 다음 편이 임치에 관한 거. 임치의 끝부분에 준용 규정을 한번 봐봐요. 임치의 끝부분에 684조를 준용하게 돼 있죠. 몇 조에 나와요? 이 준용은 뭐 같은 거 나온다고 하여튼 어딘가에. 그래서 당연히 수치인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모릅니다. 두 가지를. 과실수치권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그런데 시험에 안 나온 건 또 나올 게 하나 있어요. 법전 잘 읽다 보면. 여러분이 740조 근처를 보면 684조를 준용하는 게 또 나와요. 어딘가에 하여튼 그 앞에 부분에 740조부터 앞으로 거슬러가면서 준용 규정을 찾아보면 알겠습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사무관리자예요. 734조의 그 제목을 보면 사무관리라고 그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 잠깐 생각해서 법조문에 다 돌려준다는 걸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추접스럽게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지 말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좀 애매한데, 이게 과실수취권 또는 법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수익이라고 써 있는 게 있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상이 과실수취권은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우선 변제권에 있는 물권이 또 성립한다는 의미로 쓰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모르더라도, 저걸 알아야 돼요. 보충교재 213페이지에 그 위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럼 별표 3개 해놓고 나중에 좀, 물권을 배운 다음에 꼭 정리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첨예하게 막 달라들어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아니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과실에서 끝부분에 알아야 되는 게 184페이지 법정과실입니다. 천연과실 말고 법정과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물건입니다. 거기 첫 줄에 써있듯이. 여기서 핵심은 물건은 다 배웠으니까 사용 대가입니다. 사용 대가. 여러분 보충교재 213페이지 맨 밑에 그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사용 대가가 정확하게 뭔지 나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 써있듯이 뭔가를 돌려주는 거를 사용대가라고 합니다. 사용대가하고 구별되는 말 중에 소비대가라는 말이에요. 소비대가. 소비대가는 안 된다고? 소비대가는 뭐냐 하면, 이게 빌려온 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 써버리고 돈 내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재반 요금 이런 것들이죠. 요금 다 써버리고 주는 거. 가스료 뭐 이런 거. 여러분이 가스 요금을 낸다 그러면 가스 준 거를 다 써버리고 돈 주는 거 아니야? 돌려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사용 대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대가의 의미하고 물건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되죠. 물건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물건이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지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과실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말대로 소비물의 사용대가 이런 거 있죠. 소비대가라고 그래요. 소비대가. 교과서 184페이지 5번째 줄에 있는 거 있죠. 노동대가, 권리사용대가 같은 건 이건 물건이 또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빌려오는 게. 그러면 법정 과실을 뭔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누가 갖는 거냐, 법정 과실은. 그것은 수치권의 일수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말인데 계산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집에 세 들어가지고 월세 내는 거 있죠, 월세. 월세. 차임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월세. 월세라는 게 차임이에요. 임차료. 그런데, 여기 뭐 100만원 보증금에, 뭐 30만원씩 주겠어, 한 달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빼고, 한 달에 3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때 문제가 있냐면, 이 차임은 왜 법정 과실일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부동산, 즉 물건을 빌려 쓰다가 빌려 쓰는 값을 주고 나중에 이 물건을 돌려줄 거죠. 그렇잖아요. 집에 세든다는 게 집을 다 살고 때려부시고 준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도 돌려야 돼요. 그게 사용대가입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이게 법정 과실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귀속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16일 날 주인이 바뀌었어요. 16일 날 매달 말에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과실인 이 30만 원을 집주인끼리 어떻게 나누어 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정 과실의 귀속은. 그러면 이게 16일 날 바뀌었으니까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15만 원은 앞주인한테 주고 15만 원 뒷주인한테 주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3 살다가 주인 바뀌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세를 안 살아봐서 몰라요? 민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려면 세를 한번 살아봐요. 월세를 내고. 그리고 이 월세를 어떻게 나눠주나, 이거. 주인이 만약에 20일 날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는 전 주인 주고 뒤에 건 뒷주인 주기 당연히 그거예요. 그거 똑같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과서 써 있는 게 거기 마지막에. 빨리 좀 읽어봐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소유권이 이전한 날은 언제인지 어떻게 하냐를 물권법에서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거기 써있죠. 소유권이 이전한 날 기준한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나? 그건 물권법에서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정돈을 해봅시다. 물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핵체. 맨 처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권리는 말이에요. 권리는 물론 법률관계에서 나왔어요. 법률관계는 이게 사회생활관계 하나죠. 그죠? 그잖아요. 법률관계는 사회생활관계의 하나인데 이 법률관계로부터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권리가 한 요소예요. 이 법률관계 자체는 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등등 많다고 했죠. 당사자의 지위가 있고. 근데 이 내용은 이거의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법률관계 내용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재와의 관계, 장소와의 관계에 따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 중에 이걸 다루는 게 또 이거.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물권이라고, 물권. 그걸 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이 물권에, 이게 있고 참. 요 권리는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걸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주체,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객체, 응? 그 다음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의 내용에서 요 관계를 다루는 게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관계를 다루는 거의 주체는 누구며 물건의 객체는 누구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주체는 근데 한꺼번에 동일하니까 똑같이 배웠어요. 그죠?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둘 다 뭘 해야 돼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거 다 배웠잖아, 앞에서. 뭐 자연인과 법인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까지 배웠잖아요, 다. 근데 지금 이걸 안 배웠다, 이거. 객체는 뭐냐? 이게 물건이라는 거야, 물건. 물건의 객체는. 알겠습니까? 맨 처음에 배운 게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정에 남아있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다들 네 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유체물하고 무체물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유체물은 분명히 법정에 써 있는데, 이거에 대응하는 개념인 무체물에 대해서는 무체물이라고 안 써놓고 무체물 중에 일부인 자연력만 써놨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든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관리가 가능하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타적 지배 가능성. 알겠습니까? 응? 그래갖고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응? 그래갖고 해달, 별, 안드로메다 성운 이런 것은 지배가 안 돼갖고 물건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작업할 때 쓰는 말 중에 일부는 훌합니다, 그 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거. 관리 가능이 못해갖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뭐예요? 비인격적이 돼요. 비인격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외계의 일부이다, 외계. 인체의 마지막 경계선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인체에 부착돼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그게 고착을 요구합니다, 고착. 응? 응? 비인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몸뚱이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이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 붙어 있었던 건데 떼어내는 수가 있죠. 그리고 원래 딴 거였을 때 다 붙이는 것도 있어, 갖다가. 의수, 의적, 의안 이런 거요. 의안이라는 것은, 폼나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어렵게 말해서. 인력 속세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눈깔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다른 게 없으니까 개눈깔을 빼고 박았어요. 그것도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죠. 멀쩡하게 눈 빼가지고. 그거 뭘 나오는 거예요? 가짜를 집어넣고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죠. 눈이 빠졌으면 가만 놔두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냥. 왜 애꿎은 동물의 눈을 빼가지고 다 박아? 그래갖고 폼나게 산다 이거예요? 인간의 그 화장과 외부 치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부다. 그죠? 멀쩡한 꽃 다 잘릅니다, 다. 잎사귀 다. 찢어요. 어서 액체를 뽑아내요. 말려요. 그걸 처발로 앉아있어요. 그럼 내 살자고 자연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배운 거. 네 번째 거. 뭐예요, 이게? 독립한 거예요, 독립. 그죠? 독립한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이로부터 추론되는 물권법의 대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몰일권주의라니까? 그죠? 일몰일권주의. 일몰일권주의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만 성립하니까 이거로부터 이거와 다른 거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물일권은 민법 시험도 인정 안 돼요. 그죠? 집합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건 인정 안 된다고. 집합물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집합물이 단일물이나 합성물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죠. 단일물과 합성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성. 개성을 잃고 있느냐, 아니고 있느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부나 구성 부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부나 구성 부분에 안 된다. 이걸 배웠는데 이거를 특별히 세부적으로 배웁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내용을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개인가 몇 개인가를 어떻게 하냐는 걸 배워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입니다.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물건의 의의와 저 내용을 쫙 배운 다음에 물건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갖고
이걸 잘 보면 물건을 배우는데 우선 민법이라는 것은 민법 총칙은 재산편에 적용되는 건데 이 재산법이라는 것은 거래를 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재산 거래.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물건이라고 하려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민법상.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걸 타락시킵니다. 첫 번째 관문에서. 뭐예요? 불융통물은 민법상 거래의 객체 타락시켜버리다. 융통물만 남기고. 그죠? 거래의 객체 할 수 없는 건 안 되니까. 첫 번째 융통물과 불융통물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융통물은 빼버립니다. 불융통물의 세 가지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이 있다고. 그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관악구청, 공원, 음란 CD. 그건 민법이 다르지 않아요. 용산의 지하도에서 음란 CD 파는 놈은 민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불법행위고 바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융통물만 남겨, 융통물. 민법상 거래가 해체된다고. 융통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융통물에는. 쪼갤 수 있냐, 없냐? 객관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냐, 객관적인 개성을 물어보는 게 있고 또 주관적인 개성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민법이 다루는 게 뭐예요?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이유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소비물, 비소비물이에요. 성질상 일회용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일회용 컵 생각하면 돼요. 일회용 컵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질상이 아니에요. 그죠? 기능상 그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강항용인데 저것들은 이제 당의에서 중요한데 나중에 채권법, 물권법에서 강조됩니다. 이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먼저 강요되는 것들은 법전에 구별되는 것들이 뭐냐면 부동산 동산이에요. 부동산 동산 구별에서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배웠던 이거 있죠. 몇 개냐. 이걸 안 한다고. 몇 개냐. 어떻게 하면 하나의 물건이 되냐 이게. 주로 뭐죠?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원래 이걸 부동산 동산 구별했던 건 값이 비싸냐였는데 그게 민법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비싸든지 말든지. 그럼 빼버리고 공시를 해서 공시할 때마다 한 개 물건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부동산 등기로 하고 동산은 인도로 하는데 동산도 구별이 어려워지는 게 있다고 했죠. 구별이 어려워지는 게 뭐예요? 동산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게 나오고 구별이 어렵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부동산에는 법전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우리가 알아봤죠. 토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옆으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정확하게. 그 토지가 아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부동산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몇 개냐면 몇 개. 물건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게 뭐예요? 토지가 몇 개인지는 어떻게 하냐가 나오잖아요, 거기. 토지가 몇 개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적 공부를 들여다봐야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필로 그린 대로. 지번으로 표시해가지고. 건물은 띄엄띄엄 송파는 안 되고 기둥과 주변과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등기부에다가는 저게 띄엄띄엄 송판이냐 뭐 시멘트 블록을 쌓냐 그건 안 나오니까. 그게 나와도 표제부에 나오고 물건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으로 대체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이제 정착물들. 나머지 정착물 눈에 잘 뜨는 게 뭐예요? 나무. 인간의 눈에는 뭘가 안 보이죠? 과실, 미분리. 농작물. 다 먹는 거죠, 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전부 다. 그걸 배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주물과 종물이라고. 주물과 종물은 법률상의 운명, 즉, 발생 이전 소멸을 같이 하는 건 알겠는데, 효과는. 어떻게 하면 종물이 되냐가 논점입니다. 근데 법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소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바싹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 밀접하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부속. 알겠습니까? 부속을 갖다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법정이 잘못 기술돼가지고 상용의 공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일본 말인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효용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물, 종물도 물 이렇게 돼 있죠.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물건에 의해서 독립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이게 법전상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소유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제3자에게 소리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없다면 자기 소유물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배울 게 없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예요? 원물과 과실이라고. 여러분 조심하고 이 한자 때문에 그러는데.
과실에 대해서 쓸 때는 꼭 이런 원자를 씁니다. 민법에는 이런 원물하고 이런 원물이 나와요. 이건 원래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과실에 대한 원물이 아니고. 근데 이 원물과 과실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실제 이게 독일 민법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이게 독일 민법의 수익에서 나온 거예요. 수익. 알겠습니까? 수익. 수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용이익, 물건 과실, 권리 과실이 나오는데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에서 이걸 빼버렸어요. 수입할 때. 관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권리 과실을 빼버렸다고. 그리고 사용이익하고 물건의 과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과실만 기준으로 하다 요건 다 유치적용하면 되고 물건의 과실을 법전에 규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천연과실, 법정과실. 용법에 의하여 사용 대가로 이렇게 돼 있죠. 핵심이. 근데 여기서 용법에 의하여는 아까 본 이유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귀속에 대해서는 이게 수익이니까 법전에 수익이라고 써있는 거 다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몇 가지 조심할 까 말한 게 있고. 법정과실은 사용 대가라는 걸 절대 잊어보면 안 돼요. 핵심 표지가. 알겠습니까? 사용하고라는 건 무슨 말이죠? 나중에 그 원래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돼. 그렇죠? 내가 다 써버리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과실이. 법정과실에서는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 뭐라고요? 어떻게 나눠가냐 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그죠? 요것들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